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 한 여자가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52세의 이수진.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코트를 입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저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 거대한 정원, 분수대까지. 정말 여기가 맞나? 머릿속으로 일주일 전 소개소 원장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진 씨, 이번 일자리는 정말 특별해요. 급여가 보통의 3배예요. 환자분이 재벌이거든요. 24시간 전담 간병이지만 조건만 잘 지키면 수진 씨 아들 대학 등록금 문제 단번에 해결될 거예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준호 등록금이랑 생활비. 절대 놓칠 수 없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우아한 벨소리가 울려 퍼지고 곧 화면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간병인분이시죠? 잠시만요. 거대한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현관까지 이어진 대리석 길을 걸으며 수진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안주인 한지연이에요. 값비싼 명품 드레스,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차갑지만 세련된 미소.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환자분은 2층에 계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의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거대한 나선형 계단, 벽면마다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지연이 여유롭게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호텔 복도처럼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여기가 환자분 방이에요.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중앙에 고급 의료용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70대 노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2달째예요. 의식은 없으세요.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긴장해서 그래요. 수진은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침대 위의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냥 닮았을 뿐이야. 환자분 성함이 강민수 회장님이세요. 민수그룹 아시죠? 재벌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설명 들으시죠? 이 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드려야 하고 수액과 영양 공급은 이렇게. 지연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수진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나저나 정말 신기하네요. 지연이 수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수진 씨, 시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인상이 꼭 친자식 같아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그런가요? 진짜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디 가서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예요. 지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에게는 그 말이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차라도 한잔 하시죠.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고급 소파에 앉아 50대 여성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박미숙 씨예요. 이 집에서 15년째 일하시는 분이죠. 미숙은 수진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45세의 강태준. 명품 정장을 입은 그는 전형적인 재벌 2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간병인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고생 끼쳐드릴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이분 우리 아버지랑 진짜 닮지 않았어? 지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 진짜 딸 같은데요? 부부가 동시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수진을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하자고 권했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회장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하지만 자꾸만 회장의 얼굴에 시선이 갔습니다. 코 모양, 이마의 주름, 귓불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버지와 겹쳤습니다.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공사장 사고가 났던 그날, 아버지는 수진을 구하려다 오른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다리에 있던 그 흉터, 수진의 눈이 회장의 오른쪽 허벅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있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화상 흉터.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아버지. 바로 그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회장의 바지를 내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도대체 왜 환자분 옷을 벗기고 계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가정부 미숙도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회장님이 제 아버지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닮아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구하시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그 흉터를 확인하려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흉터, 정말 우리 아버지 흉터랑 똑같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외로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많이 닮으셨으니까요.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요. 수진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만약 결과가 맞다면 저희도 수진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희 회사 병원에서 비밀리에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머리카락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진 씨,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저희 집에 와주신 이상 저희는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연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 아까 놀라서 소리 지른 거 죄송해요. 저도 수진 씨가 정말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깨어나셔야 해요. 수진은 회장의 손을 꽉 잡고 매일 속삭였습니다. 이틀 후,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안타깝지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 흉터도 똑같고 얼굴도 그렇게 닮았는데 과학적으로는 친부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지연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인연이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회장을 돌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최선을 다해 간병하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톡톡. 문 밑으로 하얀 종이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급하게 쓴 손글씨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부인이 외출합니다. 뒷마당 창고에서 만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도대체 무슨 진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수진은 창문 너머로 지연이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뒷마당 창고에 도착하자 가정부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쪽지를 보낸 분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 집 곳곳에 CCTV가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창고만 사각지대예요.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회장님께 주는 수액,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어요. 뭐라고요?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회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독을 투여하게 한 거예요. 그럴 리가. 만약 그게 들통나면 당신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경찰,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미숙이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은 안방 화장실이에요. 거기 천장 환풍구에
제가 모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미숙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DNA 검사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 딸이 나타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럼 미리 회장님 머리카락을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밖에서 다시 검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숙 씨. 다음 날 지연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천장의 환풍구를 열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사진들.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수액 언제까지 해야 해? 태준의 목소리. 두세 달이면 증거 없이 자연사로 만들 수 있대.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지연이 수에게 뭔가를 주입하는 사진.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다녀왔어요. 현관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수지는 급히 증거를 숨기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아,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셨군요.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액 교체 시간. 미숙이 알려준 대로 CCTV 사각지대에서 독수액 대신 일반 수액으로 바꿨습니다. 독수액은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갑자기 왜? 어제 저희 개인 공간인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처음 계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적 공간은 절대 출입하지 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급여 계산해 드릴 테니 짐 싸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회장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지연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미숙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수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회장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지는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친자 검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있는 곳. 이 시간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단층집. 엄마. 25살 아들 준호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들. 준호야, 엄마 왔어.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시각장애인이지만 엄마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보고 싶어서. 수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수진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봤습니다.
친부 확률 99.99%. 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조작된 거였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수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저녁 8시 수진은 다시 그 저택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왜 다시 태준 씨와 지연 씨 만나야 해요? 집에 있죠? 미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태준과 지연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태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바로 그때 새로운 간병인이 급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수액이 떨어져서. 앉으세요. 수진이 새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어리둥절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당신들 DNA 결과 조작했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어요. 회장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태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절한 모습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 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너 같은 게 어디서 딸 행세를 해? DNA 조작 맞아. 내가 했어. 그게 뭐 어쨌다고? 태준이 수진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사람 하나 없애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새 간병인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DNA 결과만 믿고 여길 찾아왔다고 생각해? 수진이 새 간병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도 특수 수액 12시간마다 교체하라고 했나요? 네. 그런데요?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수액 안에 독이 들어 있어요. 회장님을 죽이는 독이죠.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거짓말. 당신들 화장실 천장에 숨겨뒀던 거 다 봤어요. 녹음 파일, 사진 다요. 태준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숙 씨,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미숙이 급히 화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 비닐 꾸러미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태준과 지연이 그것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이걸 누구한테 말했어? 경찰한테 말했어? 태준이 수진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이제 나가서 말하려고요. 수진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말을 들은 태준은 잠시 멈춰 있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 간병인은 공포에 질려 소파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태준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방해되는 놈들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올라왔어. 태준이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태준이 미숙과 새 간병인을 차례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도 다 죽어야겠어. 새 간병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우리 집으로 사람 좀 보내줘. 급해.
전화 너머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3명 처리해야 해. 증거 없이 깔끔하게. 30분 안에 올 수 있지? 태준이 전화를 끊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테니까. 새 간병인이 바닥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배짱 부리네. 좋아. 이따가 죽을 때 얼마나 빌어대나 보자.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해.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태준이 수진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으악! 수진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쓰러진 수진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수진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렸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벌써 왔나? 태준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왔네. 역시 프로는 달라. 태준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잘 가라, 수진아. 태준이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입구에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 112 신고 전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잘 가라, 이 쓰레기야. 수진이 아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태준과 지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을. 수갑이 채워지는 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하지만 경찰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지연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새 간병인이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안전해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새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에는 수진과 미숙만 남았습니다. 미숙 씨,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미숙 씨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가볼까요? 2층 회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아버지를 해치지 못해요. 그날 이후 수지는 다시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미숙도 함께 회장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 수진의 말이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숙 씨,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미숙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눈만 뜨고 있을 뿐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회장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개를 조금씩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봐주세요. 수진이 손을 흔들자 회장의 시선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장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알아보세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딸을 왜 몰라보겠니? 수진이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 괜찮아요. 수진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도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은 점점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제 이야기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수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시각장애를 갖게 된 아들 준호. 회장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들, 내 손자를 만나고 싶구나. 준호를 데려올게요, 아버지. 며칠 후 수진은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손자, 가까이 와보렴.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그럼.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세요. 3331. 얼굴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래. 준호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기억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느껴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회장이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준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했고 각막 기증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회장이 수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말 잘 들어라. 회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언제 떠날지 알게 돼. 나는 알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가기 전에 준호 각막 기증자를 못 찾으면 내 각막을 준호에게 주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이미 검사받았어. 내 각막은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 안 돼요,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수진아, 울지 마라.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아빠가 너를 떠난 이유를 말해줄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사업에 실패했었어. 빚쟁이들이 너를 두고 협박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너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회장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잠든 것처럼. 그리고 회장의 유언에 따라 각막 이식 수술이 준비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붕대를 풀 날이 왔습니다. 준호 씨,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의 말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여요. 수진이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보이니? 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세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고 싶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정말 따뜻하고 강인하게 생기셨네요. 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눈으로 엄마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30대가 되어 민수그룹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대회의실에 모든 임직원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은혜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이 눈으로 더 멀리, 더 넓게 보며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준호와 수진, 미숙 세 사람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묘소.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서서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준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일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영원히. 수진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한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영원히. 미숙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다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재회와 희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스토리였습니다.